해주셨네. 원자로는 없애는 추세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로 AI라든지 시장의 전기 소비가 그때보다도 몇 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복하려는 대안 중에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이제 박근엽 박사님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SMR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네. 얘기하실 게 많으신가 봐요. 슬라이드가 100장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안 돼요 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랩을 하셨대요. 아. 랩을 하실 수 있대요. 네, 네. 나오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텐션이 보통 저보다 텐션 높으신 박사님들 많이 없었는데. 제가 원래 10시 되면 자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안 졸리기 위해서 비타민까지 챙겨 먹고 왔습니다. 각성하고 오셨군요. 네,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근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책연구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은 다들 월급쟁이입니다. 곧 월급날이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뜬금없는 뜬금포는 뭐지? 좋습니다. 네, 저희 정책부는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인데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디에 정책이 발표되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뉴스나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어떤 게 좀 부족한지, 그리고 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이런 전략도 제시하고 기획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하도록, 특히나 원자력 기술 개발이 잘 되도록 이제 원자력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SMR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발전했나?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발전했을까요? 전기. 전기, 맞습니다. 전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석탄. 석탄도 중요하죠. 전 돈이 제일 역시 돈. 감사합니다. 돈. 그쵸. 돈. 불. 네, 정답이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럼요. 그럼 불을 처음에 사용했던 호모종은 누구일까요? 네, 지금 나왔다시피 바로 호모 에렉투스 종입니다. 에렉투스란 말 자체가 직립 원인이라는 뜻인데요. 최초의 직립 보행을 했던 호모종이고요. 직립 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아프리카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지역으로 탐험했었던 최초의 탐험가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직립 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손이 되게 자유로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구의 활용에 굉장히 유능했었고요. 더불어서 불도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요리입니다. 요리를 발명하면서부터 기존에 생고기만 뜯던 호모종이 드디어 연하디 연한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턱 관절이 퇴화되고 지금과 같은 저희 호모 사피엔스 종과 같은 잘생긴 얼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불을 하면서 화식을 하게 되면서 뇌의 용량도 커지고. 네, 그러면 불을 당시에 사용했을 때는 땔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땔감에서 벗어났었던 최초의 발견이 있습니다. 석탄의 발견인데요. 태초의 석탄에 대한 언급은 마르코 폴로의 동반 견문록에 마치 장작과 같이 불타는 돌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석탄을 썼나요? 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석탄을 처음 사용했던 곳이 이제 아마도 영국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약 4,000년 전에 중국에서 석탄을 가지고 장식구를 만들었던 유물이 발견되면서 최초의 석탄 사용은 아마도 중국이 최초지 않을까라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가 되는 거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누가 먼저 기록을 남기냐. 그쵸. 증거만 남기면 우리가 최초야. 이집트가 썼을 수도 있어. 증거가 있다면. 그치? 모든 건 이집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이집트긴 한데 증거를 남겨라. 얘네는 증거를 남겼다. 불에 타는 요소가 석탄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름, 맞습니다. 석유. 맞습니다. 태초의 기름도 불에 타는 용도로 사용됐었고요. 기름은 과거 역청이라고 많이 불렸었고요. 역청이요? 역청이란 뜻이 이제 성서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를 방수용으로 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 발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건축물의 자재의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스팔트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었고, 과거에는 이제 석유
석유를 불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제 불이 발견되면서 석탄과 함께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석탄과 기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인류는 보통 이제 불 에너지만 사용했었는데 최초로 이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발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인류는 드디어 이제 석탄을 가지고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걸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잘 다듬었지 원으로? 하청업체 발주. 아 그렇죠. 네. 하청업체 저 때부터. 예. 네. 아 오늘 쉽지 않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을 이뤘고요.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마차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동력을 사용해서 차를 만들든지 그리고 네. 증기선, 특히나 이제 공장에서는 대부분 다 수작업을 통해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모두 이제 동력을 통해서 자동화되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기술혁명뿐만 아니라 증기기관 발명 이후에 바로 사회적인 혁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자본을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들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부르주아 계급들이 많은 자본을 등에 업고 다수의 생산 수단인 공장을 소유하게 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 계급이 그렇죠. 생겨났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계급 사회가 발생이 됐고 기존에는 보통 귀족과 노예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불행하기도 이때부터 생각이 나게 됐고요. 그렇다면 전기는 누가 처음 발견을 했을까요? 발견이요? 전기는 이제 발명이라기보단 발견.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가 네. 우연치 않게 호박을 문지르면서 바로 아. 발견한 정전기가 인류가 최초에 발견했던 전기고요. 최초의 정전기다 보니까 이제 인류가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우리 인류가 전기를 다룰 수 있었던 때는 1800년도에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알레산드로 볼타가 바로 볼타 전지를 만들면서 최초의 인류가 전류를 저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1830년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 유명한 실험을 통해서 전류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볼타 전지죠. 배터리의 조상이죠. 네, 배터리의 네. 조상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 네, 마이클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이 바로 네. 전자기 유도 실험을 통해서 최초의 인류가 드디어 이제 자석을 움직이면서 전류가 유도되는 실험이었는데요. 바로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의 발견을 위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발전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보통은 과학자들이라면 실험을 성공하면 대부분 다 논문을 쓰고 좋아하고 말죠.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돈을 받고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류를 판매했던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1880년도에 뉴욕에 상업용 뉴욕 발전소를 최초로 건립하고 전기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에디슨 하면 가장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발명품이 뭐가 있죠? 전구. 맞습니다. 아 전구. 전구를 팔려고 전기를 팔았구나. 맞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전구를 킬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전구를 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했고요. 그 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설립했던 겁니다. 역시 에디슨 형님이죠. 그렇군요. 야. 아, 역시 장사는 저렇게 해야 돼. 장산 네. 저렇게. 1880년대 우와. 뉴욕의 상업용 발전소 이후에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현재까지도 전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전류 생산의 시대가 도래했고요. 우와. 1880년도에 뉴욕의 거리는 단순히 석유를 통해서 거리를 밝히던 아주 네. 좀 어둡고 좀 칙칙한 거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업용 발전소 이후 100년이 지난 1980년도의 뉴욕의 거리는 그 이전의 100년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880년도에 이제 뉴욕의 상업용 발전소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약 900% 증가했습니다. 우와 900%? 900이요? 그 이후에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이전에 비해서 약 18배, 1800배가 이제 증가된 거죠. 그리고 인류는 가능하다면 석탄 오일에서 벗어나서 모든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전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가능한 한 모든 것에서 지금 에너지를 뽑아서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수록 경제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색깔이 진한 곳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에너지가 곧 그 나라의 힘이 되었고 경제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부 짐승이나 추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뭐 생존의 위협은 더 이상 받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가 바로 닥치고 있는데요. 뭐죠? 어떤 게 닥쳤죠? 어디 있죠? 새로운 위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새로운 위기. 이거 뭐죠? 네네. 네. 오늘 적응 안 되네요. 네. 바로 아, 네, 맞아요. 기가 막혀. 기후위기.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맞아요. 맞아요. 너도 무어. 인류는 지구 온난화가 이제 새로운 위기로 닥쳤는데요.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지구의 CO2를 측정한 이래로 약 60년 동안 네. 30%의 CO2 증가량을 보였고요. 그리고 CO2 농도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지구의 온도 또한 같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가 약 1.5도씨까지 증가되었고 최근 3, 40년간의 이제 온도 증가는 조금 더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그 해수면도 약 10cm가량 상승이 되었고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정말 낮은 지대는 정말 침수될 정도로 기후 위기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기상 이변이 좀 더 이제 빈번해졌는데요. 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상 이변을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저 어린아이 아닙니다. 저 아이에게 동의 받은 사진입니까 저거? 저 사진이 그리고 이게 3대 물의 요정이라는 짤이 있더라고요. 그 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요정이군요. 네, 요래. 간만에 또 즐겁네요. 즐거우면 안 됩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 저런 짤을 쓰시고서는 즐거워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인식했고요.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2015년 파리 협약인데요. 네. 파리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의무를 배당하였습니다. 그쵸. 그러니 이번에 미국이 다시 트럼프 2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저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죠. 다시 한번. 네. 네, 빠진다고 하던데요가 아니라 이미 네, 빠졌죠. 빠졌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하고 외치고 있죠. 각국의 정상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구 단위 조별 과제입니다. 어떤 어떤 애들 또 안 하고 빠지는 애들 있죠. 조별 과제 하면 항상 미국이죠. 지금 빠졌네요. 빠졌죠. 네. 네. 런치는 80억 조별 과제. 네. 여기서 나이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지구 인구가 몇인지 물어보면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지구 단위를 지구 인구 맨 처음에 기억한 게 저 숫자송 뭐, 60억. 60억 얼마였습니까? 배우기는 저 50억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아 50억. 저도 50억으로 배웠어요. 네. 근데 지금 80억이 됐습니다. 80억이 됐습니다. 와. 맞아요. 저 때도 50억이었어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 바로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각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설치를 늘렸고요. 네. 지난 10년간 급격한 확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확장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끌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까지 발표에 의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가 여전히 중국과 미국입니다. 이 전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일명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이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매출량이 중국하고 미국이다. 압도적으로. 와 이거 싫어? 압도적 1위입니다. 와 압도적이네요. 상위 4개 국가가 전 세계의 50%의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위에 들어있네요. 친환경 에너지로서 전환에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긴 한데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인데요. 태양광은 태양이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하고요.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는 전력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최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최대 공급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는 이렇게 필요할 때 전력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약점인데요. 최대 수요일 때 최대 공급이어야 되는데 최대 공급되는 지점이 약간 지금 같은 저녁이야. 어. 잘 안 쓰잖아. 그쵸. 이럴 때 전기를 많이 공급하면 남죠. 저장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돈이고 에너지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뭘까요? 네, 그래서 전력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한데 바로 선택했던 것이 드디어 원자력입니다. 드디어 아, 드디어 나왔다. 35분 만에. 그럴 수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서 떠오른 게 바로 원자력인데요. 네.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입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이미 검증된 기술로 상용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화도 완료가 됐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강점이죠. 대형 원전에서는 이미 모든 기술들이 거의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아파트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아파트 보통 분양받고 할 때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세입자를 받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그래서 수익을 환수하는 데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그렇죠. 소요되는데요. 보통 한 3년에서 길어야 5년이죠. 네. 근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 비용도 클 뿐더러 건설에 약 5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건설이 다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력회사로부터 꾸준하게 전력을 판매하면서 약 10년 이상 동안 전력을 판매해야지만 투자했던 모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와, 거의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네요. 길게 잡으면 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사례를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네.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레바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EU에서 추진하는 모든 원자력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회사인데요. 2005년도에 핀란드 원전을 수주하면서부터 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고질적인 건설 지연이 계속 있었고요. 아,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안전 설비를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2016년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개 정도 회사로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약은 바로 입지 제약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동되고 있는 대형 원자로는 냉각이 가장 중요한데요.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원전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모든 대형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으로만 가동하게 됩니다. 국내 혹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서는 굉장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드디어 SMR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 네, SMR은 소형 스몰 모듈러 모듈러. 리액터 원자로라고 하는 약자고요. SMR의 강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빠른 제작 설치가 가능하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대형 원전보다 조금 더 향상된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요. 입지 조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연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쵸.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SMR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현재 가동 중인 SMR은 없습니다. 그쵸. 이 SMR이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를 이끌 주역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네, SMR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SMR 소형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부품 수 자체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의 컨셉에 맞게끔 공장에서 대부분 만들고 제작해서 현지로 바로 배송, 현지에서는 설치만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게 바로 모듈러라는 뜻이죠. 공장에서 찍어서 현장으로 배달을 한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는 대형 원자로에 있는 큰 배관이나 큰 부품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제조 비용 또한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와, 부품 수 같은 경우는 100배가 줄었고 비용이 진짜 가장 중요하네요. 원전 하나 지을 돈이면은 SMR 뭐 4-5개를 그렇죠. 지으니까. 네, 그리고 황성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듈형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소형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제작하고 현지로 배송해서 현지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듈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초기에 필요한 만큼만 우선 설치를 하고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SMR이 아직도 선점되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로 선점하는 기업,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독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MR 수요는 현재는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원전이 위치해야 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구조적,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SMR에 크게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노리고 있는 거겠죠. 원자력을 만들려고 하는 국가들은. 네, 안전성과 좀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형 원전에서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바로 로카 사고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대형 원전에 있는 대형 배관이 파단됨과 동시에 대량의 냉각수가 누출이 되고 이것이 바로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 SMR로 와서는
대형 배관 자체가 없습니다. 네. 중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자체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주셨네. 원자로는 없애는 추세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로 AI라든지 시장의 전기 소비가 그때보다도 몇 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복하려는 대안 중에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에 저희가 4세대 원자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네. 이제 물로 냉각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지적인 유연성도 높아집니다. 4세대 원자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최근에 SMR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용어의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장을 준비했는데요. 아. 원자로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원전을 보통 경수형 원자로, 물로 냉각되는 원자로고요. 물로 냉각되지 않는 원자로를 흔히 4세대 원자로 혹은 뭐 선진 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SMR이라는 것은 네. 특정 원자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자로를 소형으로 그리고 모듈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통칭해서 다 SM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경수형 원자로를 SMR 형태로 만들면 경수형 SMR이 되고요. 네. 4세대 기술이 적용된 4세대 원자로를 SMR 형태로 만들면 4세대 원자로, 4세대 SMR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물이 아니면 냉각은 어떤 걸로 하나요? 네, 그 다음 장을 4세대 원자로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양한 유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헬륨 기체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네. 용륨염이라고 하는 핵연료 자체가 액체 상태인 용륨염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액체 금속, 액체 소듐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냉각제에 따라서 그 4세대 원자로의 특징이 정해지게 됩니다. 특징에 맞게끔 수요처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 외에도 산업용이나 수소 생산, 네. 그리고 해양 선박 등의 적용도 가능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 그리고 우주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네. 사실은 보이저라든지 화성에 가는 것들은 핵연료, 핵전지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원자력 에너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네. 효율성인데요. 우라늄 펠렛 하나가 약 직경 1cm 정도 되는데요. 네. 그 펠렛 하나만 있다면 4인 가구가 약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와, 있는 저거 하나로요? 우와. 새끼손톱 정도만 하겠죠? 우와. 네, 에너지에 있어서 원자력 에너지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와. 저거 저렇게 만져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펠렛 형태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요. 네. 장갑을 끼고 보호 장비를 끼고는 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한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만일 석탄으로 1기가와트를 뽑아낸다면 석탄 운반 선을 한 약 7척 우와. 규모의 어이구야. 연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LNG의 경우는 LNG 운반선 약 12척의 LNG가 필요하고요. 만일 원자력을 사용한다면 저희가 흔히 길에서 보이는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연료만 있다면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와, 효율성에서는 진짜 압도하네요. 저기서 나오는 CO2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야, 이 정도 효율일 줄은 몰랐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단위 네. 자체가 다른데요? 대형 원전의 경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검증된 기술로 현재에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이미 국산화까지 완료돼서 기존 전력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MR은 조금 더 향상된 안전성과 빠른 제작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좀 더 유연한 입지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전력 시장 이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큰 강점이 있습니다. SMR의 비전력 활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력 활용성, 전력 이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비전력 활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어낸다든지 열을 생산한다든지 열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비전력 활용성이다. 진짜 저런 것만 보면 이제 강점으로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SMR의 이런 장점 덕분에 전 세계에서는 약 70여 종의 개발 경쟁이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도하는 국가들이 다 이제 원자력 강국들이 네. SMR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장을 선점한 노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선점을 하나, 누가 먼저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 건설을 하나의 경쟁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지난주에 조윤재 박사님도 한번 보여주신 사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5종의 SMR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기에 선점이 왜 중요하냐면 맨 먼저 만들어지는 게 거의 표준이 될 그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고 있던 것도 표준이 정해지면 그 따라가게 표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 바꿔야 되죠, 설계를.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상용화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기는 합니다. 그쵸. 국제 표준을 누가 가져갈 맞습니다. 것인가가
제일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런 SMR의 강점 덕분에 많은 시장에서 SMR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MR이 개발된다면 전기를 생산하는 활용도 이외에 공정열을 활용한다든지 수소 생산에 연계된다든지 혹은 어떤 배나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운송수단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전력 활용 분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향후에는 아마도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거나 SMR의 고온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중공업이나 제철소 그리고 뭐 수소 생산에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R의 도입은 오직 육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바로 새로운 또 시장이 있는데요. 네, 바로 해양입니다. 해양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네. 2050년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네. 그러면은 저걸 다 친환경으로 바꾸려면 SMR이 유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완전- 사고가 났을 때도 안전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다면 네. 아마 저런 데 싣고 다닐 수도 있겠죠. 오. 사실은 지금도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용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해양이 SMR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였고요. 이는 오직 환경 문제에만 조금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SMR을 도입을 위한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에너지 기술이 국가 안보와 연결되고 그 나라의 힘이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자원을 무기화하는 과거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1, 2차 석유 파동인데요. 당시에 에너지 자원을 가진 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와. 사건이었습니다. 1차 석유 파동도 어마어마했는데 2차 때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 물론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 하신 줄 네. 알았는데. 뭔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뭔가 직접 보신 줄 알았어요.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중동에서 우리 안 만들어 그렇죠. 생산 안 할 거야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산유국들이 본인들이 좀 힘을 많이 가시하기 위해서 황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유 감산 정책을 펼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유가 변동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동일합니다. EU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러시아가 EU로 공급되는 에너지 자원을 모두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게 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EU에서는 순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아마 뉴스에서도 맞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짜로 그 LNG 가스라든지 그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다 잠궈버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진짜 막 반사 이익으로 그때 막 미국이 막 이득 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해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92% 정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 에너지를 무기화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버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EU가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고요. 단 2년 사이에 EU로 수출되는 미국산 원유가 약 10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 짤은 뭐죠, 근데? 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잖아요. 그렇죠. 인류죠. 인류입니다. 네, 진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강대국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